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1997년 10월 13일 새벽 4시, 미국 일리노이주 로렌스빌의 한 마을. 이곳에 29살의 여성 줄리리아와 그녀의 10살 난 아들 조엘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 밖에도 집 안에도 정막만 흐를 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악 하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 거예요. 엄마 리아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분명 아들의 목소리였거든요. 무슨 일이 생겼다고 직감한 그녀는 곧장 아이의 방으로 달려갔는데 그곳엔 스키 마스크를 쓴 괴한이 서 있었습니다. 힐끗 살펴본 아이의 방 안은 너무 어두워서 조엘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 무사한지조차 알 수가 없었어요. 일단 아이의 안전이 우선이었기에 태권도 유단자인 줄리는 공포에 떨면서도 괴한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성인 남성이잖아요. 그를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밀쳐지고 폭행당했죠. 줄리는 도망치는 남성의 발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얼굴을 가격당하면서 기절해버렸습니다. 그 사이 남성은 도망쳐버렸죠. 잠시 후 의식을 되찾은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서 옆집으로 뛰어가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 쾅쾅쾅. 이웃인 레사는 한밤중에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급히 현관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문 앞에는 맨발의 티셔츠와 팬티 차림의 줄리가 서 있었죠. 정신이 나간 듯한 그녀는 조엘이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라며 울부짖었고 레사는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줄리의 상태를 먼저 살펴봤는데 눈에는 피멍이, 머리와 어깨, 다리에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구급대원은 그녀를 간단하게 치료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했어요. 반면 경찰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방 안을 살피던 경찰은 침대와 벽 사이, 바닥에서 이미 사망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조엘은 칼에 총 12차례나 찔렸고 특히 동맥을 찌른 2번의 치명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유괴를 생각했던 경찰은 즉각 살인사건으로 전환을 하고 현장을 감식했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현장에는 별다른 증거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강제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고 또 현장에 남아있던 살해 용기는 주방에 있던 스테이크용 칼이었고 또 지문도 발견되지가 않았어요. 심지어 범인의 족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인의 혈흔을 튀었을 것도 생각을 해서 집 주변을 이렇게 루미노를 뿌렸지만 혈흔의 흔적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줄리가 말한 그 침입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이 본 범인의 모습과 그와의 다툼에 대해서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별다른 단서가 없던 수사 초기에는 줄리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수사의 진전은 없었고 또 그녀의 진술과는 달리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외부의 침입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기에 어느 순간부터 수사의 방향이 줄리에게 맞춰져 갔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범죄 기록이나 정신질환 이력을 확인해봤어요. 하지만 모두 깨끗했습니다. 주변인들도 그녀는 선교사의 딸로 온화한 성품을 지녔고 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요 라고 하고요. 덧붙여 3년 전까지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기는 했지만 이혼하고 나서는 마음의 평온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았을까봐 늘 미안해해서 줄리는 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교육심리학 공부도 하고 가정과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아들과의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갔죠. 이렇게 아이를 아끼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끝까지 줄리가 아들을 죽였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도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수사는 그렇게 묻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줄리는 사건 이후 아들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렸죠.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친구들이 옆에서 밤낮으로 교대하면서 그녀를 돌봤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고요. 이에 보답하듯 줄리도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예고 없이 수시로 그녀의 집과 직장에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줄리는 더 심한 불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던 2000년 조엘이 죽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건을 수사하던 형사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왜 갑자기 찾아왔냐면 전 남편이자 조엘의 아빠가 줄리가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또 마침 경찰도 그동안 범인을 밝히기 위해 3년간 혈흔의 형태와 그리고 패턴을 분석해 봤는데 사건이 있던 밤 집안에는 외부의 침입자가 발견이 되지 않았고 엄마가 아들을 살해한 범인이다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아들의 죽음에서 겨우 회복하던 줄리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지금 조엘을 잃은 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애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하니 이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국 정황 증거만으로 검찰은 그녀를 1급 살인죄로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재판 내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어요. 검찰은 줄리에게 감정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편견적인 내용과 또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들을 제출했죠. 그 중에는 전 남편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진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줄리가 임신했을 때 낙태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내가 막아서 아이를 낳았고 그녀가 그래서 아들을 죽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 근데 너무 진술에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은 헤어졌어도 그래도 몇 년간 사랑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다행히 선교사의 딸로 신앙심이 깊은 줄리는 강력히 부인했죠. 여기서 산부인과 의사도 그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아기 유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검찰이 혈흔의 패턴 분석을 통해서 줄리를 궁지로 몰아세웠습니다. 혈흔 패턴 분석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범죄 현장에 남겨진 혈흔의 모양을 분석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남겨진 혈흔의 모양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나 피해자와 가해자 위치, 어떤 도구를 사용했는지 이런 걸 다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줄리의 티셔츠에는 여러 혈흔이 발견되었는데요. 대부분 자신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였어요. 그런데 오른쪽 어깨의 작은 얼룩은 조엘의 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이 있던 새벽, 줄리는 조엘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즉, 조엘의 피가 이 줄리의 옷에서 발견될 수는 없는 거죠. 검찰은 줄리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그녀의 변호인은 줄리가 범인과 다투던 중 범인에게 묻어있던 조엘의 피가 튀었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즉각 검찰 측은 증인을 부릅니다. 증인은 혈흔 패턴 분석가였는데 이에 대해 여러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의 분석은 줄리가 말한 범인의 행동과 현장과의 모습은 일치하지 않는다 였어요. 즉, 다른 침입자가 있었다는 단서는 없다고 증언한 거예요. 또 다른 전문가인 현장 조사관은 줄리의 옷에서 나온 조엘의 피는 범인에게서 튀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흉기 사용으로 직접 튄 혈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론에 이른 실험이나 데이터 등 과학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혈흔이 튄 패턴으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인공 혈액을 통해서 그 실험 과정 또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고 말만 한 거죠. 변호인 측도 다른 혈흔 패턴 분석가를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는 조엘의 피는 범인에게서 튈 수도 있다고 증언을 했어요. 덧붙여서 변호인은 검찰 측에서 주장한 혈흔 패턴 전문가들이 말한 내용들은 검증된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결국 배심원은 검찰 측 증언에 손을 들어 줄리에게 65년형의 유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게 세월 속에 묻혀져 버리는 듯 했죠.
그런데 2002년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범죄 탐구 작가였던 다이앤 패닝은 악명 높던 연쇄살인범 토미 린 셀스에 관한 책을 쓰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그를 탐구하기 위해 자주 교도소에 들러 대화도 하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과거 사건 내용들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토미는 1997년 10월 15일에 스테파니를 살인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바로 이틀 전에 자신이 또 다른 사건 하나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1997년 10월 13일 새벽에 어느 집에 침입해서 주방에서 칼을 하나 집어들고 방에 들어갔대요. 자고 있던 남자아이가 놀라 소리치길래 칼로 아이를 여러 차례 찔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도망치려고 했는데 걔네 엄마가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골치 아프게. 그래서 그냥 계속 때렸어요. 라면서요. 1년 후 패닝의 책이 출간되었고 이 책을 본 검찰은 조엘의 살인사건과 비슷한 내용의 교도소에 있던 그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토미는 순순히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요. 그는 진범만이 알 수 있는 사건의 세부사항도 설명을 했는데 그중 하나는 넘어진 줄리가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카펫 위에서 그녀를 질질 끌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줄리의 사건 진술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병원 치료 기록에는 다리가 카펫에 끌린 찰가상 기록도 확인이 되었고요. 이외에 스테파니 유괴 살인사건 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토미의 행적에는 그가 1997년 10월 13일에 줄리의 집 주소 근처에서 목격된 기록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백이 진실임이 확인되었죠. 참 어이없었던 게 경찰이 줄리의 과거 재판에서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원의 잔디 위에 손전등을 비추었다. 새벽에 내린 이슬이 잔디에 내려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침입자의 흔적으로 인한 발자국은 발견할 수 없었다. 라고요. 근데 사건 당시 기상 기록에는 건조한 날씨였던 거예요. 이슬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외부 침입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거였습니다. 줄리의 변호인 측은 과거 토미의 자백과 모여진 증거들을 토대로 줄리의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승인했고 재판이 재개되었어요. 이제 관심은 과거 재판의 유죄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인정된 혈흔 패턴 분석에 대한 논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분석은 혈액의 방울, 뿌려진 방향과 흔적들을 분석해서 범죄 현장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분석은 오히려 치명적인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줄리의 과거 재판에서 전문가는 분석에 의한 물리적인 증거는 혈흔 패턴 분석이라고 증언을 했고 배심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었어요. 또한 변호인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기가 어려웠고요. 하지만 재심에서 패턴 분석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줄리 측 증인으로 법의학자인 케네스 모세스가 출석해서 과거 검찰 측의 패턴 분석에 대해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증언을 했죠. 결국 2006년 7월 26일 배심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증거들을 인정을 하면서 줄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1억 2,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불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결백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7년간의 교도소 수감 중에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다시 교육학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여겼죠.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그녀는 한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상담과 약물 치료 및 반려동물을 통한 감정 치료를 받아야만 했죠. 그러던 2011년 다행히도 줄리는 씩씩하게 일어섰습니다. 테네시로 이사를 해서 자신의 사업도 시작하고 아로마 치료법도 공부하고 잘못된 판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2025년 현재 그녀의 모습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과 7년간의 억울함이 치유가 되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선선한 가을이 찾아온 2019년 9월 21일 일본 치바현 나리타시의 초등학교 1학년생 오구라 미사키 양은 종일 들뜬 모습입니다. 바로 꿈에 그리던 캠핑을 가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날 캠핑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27명. 꽤 많죠? 이들은 육아동호회에서 친해진 가족으로 미사키 양의 가족을 포함해 전부 7가정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대망의 캠핑날. 아쉽게도 아빠는 일이 있어서 늦은 저녁 캠핑장으로 오기로 합니다. 미사키의 어머니 토모코 씨가 먼저 7살 미사키와 그의 언니까지 자매를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이들은 차 안에서 신나게 노래도 부르고 간식을 먹으면서 설렘을 만끽하는데요. 낮 12시 15분, 이들을 태운 자동차가 도시무라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은 숲속 한가운데에 있었고 가운데 개울이 흘러서 물놀이와 낚시 그리고 하이킹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인기 장소였습니다. 미사키 가족은 미리 도착해 있던 다른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서둘러 짐을 풀었습니다. 그 후 다 같이 튀김소바를 만들어 먹으면서 점심을 먹고 또 캠핑장 옆 숲속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한 3시간 정도 평온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후 3시 20분 아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순서대로 간식을 먹는 게임을 했고 게임에서 먼저 이긴 아이들은 캠핑장에서 약 120m 떨어진 개울가 다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약 10분 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미사키 역시 간식을 다 먹고 엄마에게 물었죠. 나 언니들이 있는 곳으로 가도 돼? 그래. 엄마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신나게 개울가 다리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이가 떠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엄마. 이때의 시각은 오후 3시 50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인 오후 4시. 어른들은 아이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다리 밑 개울가로 향하는데 웬일인지 그 사이에서 미사키의 모습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토모코 씨는 매우 당황하며 아이들에게 미사키의 행방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다들 보지 못했다는 말뿐이었죠.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미사키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놀란 어른들은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 헤맸지만 아이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불과 10분 사이에 미사키는 감쪽같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오후 5시 신고를 받은 경찰의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날은 저물고 있었고 가을인데다가 숲속이라 기온은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였어요. 토모코 씨는 미사키가 제발 무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미친 듯이 헤맸죠. 당연히 함께 온 다른 가족들도 최선을 다해서 수색에 참여했고요. 하지만 끝내 밤 10시가 되어서도 아이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새벽 1시부터는 미사키의 아버지와 또 지인들까지 총동원되어서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아이에 대한 단서는 신발 한 짝이나 시루라기 하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 후로도 경찰, 소방관, 자원봉사자까지 약 1,700명의 대형 인력이 동원되어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이 수색 범위만 동서로 15km, 남북으로는 8km에 달했고요. 실종 3일차인 9월 23일, 미사키 양의 실종은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날엔 경찰의 헬기와 적외선 감지 드론이 투입됩니다. 사실 드론이 조금 더 일찍 투입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좀 행정상의 각종 절차 때문에 무려 3일이나 소요되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사고의 경우 구조 골든타임이 72시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넘기고서야 드론을 사용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뒤늦게 장비를 동원한 수색이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어요. 이 실종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은 어떻게 아이가 10분이란 이 짧은 시간에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장면은 분명 미사키가 개울가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 개울에 휩쓸려서 떠내려간 것은 아닐까요? 근데 그러기에는 현장 개울의 수심이 너무 낮고 그리고 물살도 거의 없었어요. 따라서 만약 미사키가 물에 빠졌을지라도 하류까지 흘러내려갈 가능성은 매우 낮았죠. 그래도 혹시 몰라 구조견, 다이빙팀까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수색 방법을 동원했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사라진 지점에서 왼쪽 숲길을 따라 조금 올라가면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과거 별장으로 쓰이던 폐건물이었어요. 마당에는 폐차가 10대가량이나 방치되어 있었고 으슥한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또 그 주변에는 방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럼 정말 이곳에 캠핑을 온 어린아이를 노리는 유괴범이나 수상한 인물이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경찰은 이 별장도 꼼꼼하게 수색했지만 별다른 단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색 16일 차였던 10월 6일 야마나시현 경찰은 성과 없이 대규모 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합니다. 실종 가족의 외로운 사투는 이때부터 진짜 시작되었는데 미사키 가족은 딸을 찾기 위해 무려 43만 장이나 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야마나시현부터 치바현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배포했고요. 또 홈페이지,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관심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 토모코 씨는 전국에 얼굴이 드러나고 개인정보가 낱낱이 공개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딸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는 마음가짐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필사적인 가족에게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종이 벌어지고 1년 뒤인 2020년 10월 15일 노가미 유키오라는 남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 자신의 블로그에 토모코 씨의 얼굴 사진을 올린 후에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죽인 여자, 행방불명을 꾸며내고 모금을 받기 위한 사건이라는 끔찍한 설명을 붙인 겁니다. 사실 그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인 2019년부터 토모코 씨를 공개적으로 비방해왔는데요. 유아살인은 여자가 많이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여자가 아이를 죽이고 실종으로 꾸며낸 것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안 나오네요. 하지만 이런 일을 한 것은 비단 이 남성 한 명뿐만이 아니었어요. 10분 만에 캠핑장에서 아이가 사라진 이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 일본 네티즌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을 범인으로 취급하거나 심지어는 죽은 아이에게 성적인 표현까지 하는 이 선을 제대로 넘은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해요. 심지어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이 살인마야, 내가 너 죽여버릴 거다 라는 황당한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실종자 가족들에게 할 행동인가요? 진짜 이상한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오죽하면 토모코 씨는 아이를 찾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에 제발 악플을 멈춰달라는 호소를 했을 정도입니다. 애 찾는 것도 시급한데 오히려 또 다른 고통까지 한 번에 겪게 된 거죠. 어떻게든 딸을 찾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와 얼굴을 전국에 공개한 건 이 절박한 엄마의 용기 있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를 악용해서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라고는 도저히 부르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고통과 눈물로 3년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던 2022년 4월 26일, 바로 작년입니다. 야마나시현 숲속을 지나던 등산객이 사람의 머리뼈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하는데 이곳은 실종이 일어난 캠핑장과는 약 600m 떨어진 가까운 곳이었어요. 확인 결과 성인이 아닌 사망 후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난 유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인 4월 28일 그 근처에서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운동화가 다음 날에는 왼쪽 운동화가 각각 발견됩니다. 이는 실종 당시 미사키가 신고 있던 신발과 일치했고요.
이어서 5월 4일에는 역시 그 근처에서 또 다른 뼈와 검은색 목티가 발견되었는데 그 티셔츠는 미사키가 입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발견된 유골을 감식해본 결과 지난 3년간 실종 상태였던 미사키 양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때까지 아이의 사망을 부정하던 가족들은 결국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연의 일치였는지 이날은 미사키의 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사키의 흔적이 이렇게 갑자기 그것도 한 번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의아해하는데요. 특히나 유골이 여러 장소에서 흩어져 발견된 것과 뼈의 일부만 남아있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지적했고요. 그래서 제기된 가능성이 바로 야생동물, 즉 곰의 습격입니다. 캠핑장이 위치한 지역은 예전부터 곰이 자주 목격되었고 과거에도 마을 사람들이 곰의 공격을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해요. 또한 미사키의 수색 작업을 참여한 자원봉사자 남성 역시 수색 도중 곰과 마주치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이 사고로 봉사자는 손목과 발목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한때 이 가설은 신빙성이 높게 여겨졌죠. 그러나 유류품을 감정한 결과 습격의 흔적, 즉 찢어지거나 훼손된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 그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살해를 당한 건가요? 아니요. 타살 가능성 또한 낮다고 여겨졌습니다. 만일 범인이라면 미사키를 이곳 산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옮겼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대규모 수색이 뻔히 벌어질 것이라는 걸 알면 산속의 시신을 묻어두고 갈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3년 만에 미사키의 흔적이 발견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로 아이의 유골과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는 사실 과거 수색대가 유심 있게 보지 않았던 곳이라는 고백이었죠. 그곳은 캠핑장에서 겨우 6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지만 캠프장에서 출발했을 경우 경사가 40도나 되는 가파른 비탈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만 하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수색팀은 어린아이가 당연히 혼자서는 이곳을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강 지나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문 산악인 또한 그곳은 아이가 혼자서는 오를 수 없다며 동조하는데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수많은 실종 수색에 참여한 또 다른 산악인은 아이는 성인의 상식과 다르게 길을 잃으면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게다가 이곳 산 정상 부근에서 200mm의 족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미사키의 발 사이즈와 같았습니다. 아이가 실종 당시 125cm의 작은 체구이긴 했으나 오히려 몸이 가벼워서 나뭇가지나 나뭇뿌리 등을 잡고 암벽을 오르는 게 가능했을 거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어린아이들일수록 담벼락도 잘 타고 높은 곳도 겁없이 올라가는 모습을 쉽게 관찰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종합적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미사키는 사건 당시 홀로 친구들을 찾다가 숲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헤매게 되었고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위쪽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추측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관점에서 보자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엄마와 친구들을 한눈에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 당황하고 무섭고 불안하니까 그저 발길이 닿는 곳으로 향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당시 수색팀은 어린아이가 설마 이 높은 곳까지 갔겠어? 라는 안일한 선입견으로 구조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나 흐르고 유골, 옷가지 등이 자연스럽게 골짜기를 따라서 굴러내려왔고 이제야 발견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본 언론 매체, 전문가들이 내놓은 추측과 가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에 정확한 사망 원인은 지금도 다각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미사키의 실종 이후 가족의 삶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머니인 토모코 씨는 시리에 빠져 본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딸이 실종되었다는 자책감에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는데
최근 공개된 기사 사진을 보면 토모코 씨가 끼고 있던 결혼 반지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정에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아이의 갑작스러운 실종. 가족 구성원은 저마다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생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비록 유골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미사키 양. 이제라도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 또한 이 아픔을 부디 잘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